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권력의 형성과 몰락의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민족사의 규모를 초등학교의 교실에 집약시킨 것이기도 하고 하나의 분자식처럼 권력의 실상을 생활 영역에 확대해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처음 주인공 한병태가 서울에서 읍소재지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권력의 분위기를 눈치껏 맞추지 못해서 좌천당해 시골로 오게 된 배경부터 부조리한 권력 현상의 내부 고발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전학을 온 학급은 엄석대라는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비호 아래 모든 규율과 질서를 통제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무정하고 성의 없는 담임 선생님의 방관은 그 권력을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구사할 수 있는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엄석대가 외향적으로는 학급을 누구보다 잘 선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급장이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우수한 학생이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엄석대의 이런 확고한 탁월함은 이후 감춰졌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지만 적어도 주인공 한병태가 경험한 한 학기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권력과 복종 그리고 그 권력을 묵인하고 키워주는 더 큰 권력의 비호 등이 맞물려서 부조리하게 짜여진 거역할 수 없는 현상의 속내가 차근차근 이어져 갑니다. 처음 한병태는 엄석대의 횡포를 선생님과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조차 거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벌써 그만하다면 나중에 인물이 돼도 큰 인물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엄석대가 휘두르는 불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해 빠진 놈이라고 주인공을 나무라며 그 권력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급장이 되어 그 권력을 차지할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생각은 당시 중앙부서의 노른자위 자리에서 시골 군청의 총목과장으로 좌천된 이유가 장관의 초도순 씨에 단련하가 마중하지 않고 자기 일만 보고 있다가 직속 국장의 과잉 충성에 찍혀 그리 된 것이라는 억울함과 힘에 대한 갈증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엄석대에게 물건을 빼앗기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를 입은 학급 그부들조차 그 누구도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밝히는 데 동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상납하거나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앞질러 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시험 답안지까지 바꿔치기 해주면서까지 그 굴종을 선택했고 담임 선생님은 왜 이 모든 일에 대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작가는 한병태와 담임 선생님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령 내가 옳더라도 나는 반 아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 있을 것처럼 아이들의 그 지지란 것이 실상은 석대의 위협이나 속임수에 넘어간 거짓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쨌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석대의 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껏 흐트러짐 없이 잘 돼나가던 우리 반을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흩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 결국 그 사건 이후 한병태는 스스로 엄석대의 권위와 규율 속으로 들어가 몸을 낮추게 됩니다. 너무도 허망하게 끝난 싸움이고 또한 그만큼 어이없이 시작된 굴종이었지만 그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오래고 끈질긴 반항 끝에 이루어진 굴종의 열매라 특히 더 달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그의 질서 안으로 편입된 게 확인되면서 석대의 은혜는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그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리하여 그가 구축해둔 왕국을 허물려 들지 않는 것뿐이었다. 실은 그거야말로 굴복이며 그의 질서와 왕국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전제와 결합되면 그 굴종은 곧 내가 치른 대가 중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자유와 합리의 기억을 포기한 내게는 조금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부당한 권력관계는 권력자의 지배 술책뿐만이 아니라 이에 쉽게 굴복하고 순응하고 더 나아가 의지하려는 구성원들의 나약하고 비루한 속성에 의해 지탱되고 심지어 더욱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석대에 의한 권력과 질서는 그러나 의회의 변수에 의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반전됩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담임 선생님에 의해 엄석대의 문제들이 밝혀진 것이지요. 새 담임 선생님은 그가 시험 답안지를 바꿔치기해서 1등을 유지한 것, 그리고 학급 그부들에게 물건을 빼앗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낱낱이 들춰내서 하루아침에 그를 학급의 영웅에서 초라한 비행학생으로 추락시킵니다. 권력이 더 이상 자신들의 우위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자신들이 소속되어야 할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자 그부들은 앞다투어 엄석대의 잘못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병태는 오히려 이 순간에 엄석대의 잘못을 고발하지도 않고 새로운 급장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엄석대의 그늘에서 부당하게 공모해온 그부들의 변화를 정의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이동과 동시에 자신들이 스스로 굴종하고 기꺼이 순응했던 방향으로부터 일순간에 싸늘하게 돌아서서 화살을 꽂아대는 군중들의 모습. 한병태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낸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용기를 되찾은 걸 선생님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의 일은 너희 손에 맡겨도 될 것 같아 마음 든든하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값은 치러야 한다. 첫째로는 너희들의 지난 비겁의 값이고 둘째로는 앞으로의 삶에 주는 교훈의 값이다. 한 번 잃은 것은 결코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기회에 너희들이 그걸 배워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져도 너희들은 나 같은 선생님만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괴롭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일어나 되찾지 못하고 언제나 남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한 번 잃은 것은 결코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말에 지금 뒤흔들리는 역사의 기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지난 비겁의 값과 앞으로의 삶에 주는 교훈의 비싼 값에 대해서도 함께. 엄석대가 사라진 학급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상 우리 반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되자 나는 갑자기 난감해졌다. 공부에서건 싸움에서건 또 다른 재능에서건 남보다 나은 아이치고 석대가 받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아직 구구단도 제대로 외지 못하는 돌대가리나 싸움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보여 앞줄의 꼬맹이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허풍선이를 급장으로 세울 수도 없었다. 결국 한병태는 변혁을 선뜻 낙관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한 허무주의가 그때부터 싹튼 것이었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격변의 순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학급 내에 일어난 일들은 소름 끼치도록 현재의 우리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선생님의 격려와 근거 없는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에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고 아직도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감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너무 뒤처져 미적거렸다. 임원직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쪽은 너무도 민주의 대의에 충실히 우왕좌왕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또 한쪽은 석대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었다. 거기다가 새로 생긴 건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제도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을 갈아치웠다. 세월이 흘러 그때의 아이들은 어른이 됩니다. 주인공도 어른이 되면서 자신의 학벌이나 그동안의 안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많은 예기치 못한 좌절과 어려운 시절을 경험합니다. 실업자가 되어 한 발 물러나서 보니 세상이 한층 잘 보였다. 내가 갑자기 낯선 이상한 곳으로 전학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전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거기서 빛났던 내 자랑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들만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어떤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진 느낌. 그리고 거기서 엄석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되살아났다. 이런 세상이라면 석대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다시 급장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했다. 공부의 석차도 싸움의 순위도 그의 조작에 따라 결정되고 가짐도 누림도 그의 의사에 따라 분배되는 어떤 반.
때로 나는 운 좋게 그 반을 찾아내 옛날처럼 석대 곁에서 모든 걸 함께 누리는 꿈을 꾸다가 서운함 속에서 깨어나기까지 했다. 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권력관계와 그 추종자들의 의식구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이미 젖어있는 부조리한 권력현상의 속내를 비판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힘있는 아이와 힘없는 아이들 간의 폭력적 권력과 굴욕적인 복종을 다룬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석대가 만든 그 권력이 폭력적이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엄석대와 친구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갖는 소외감에 대해 그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동조하는 것이 비굴한 복종일 수 있지만 권력자의 그늘 아래서 평온함을 누리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사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누구라도 딱 잘라 비난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소설은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떠난 휴가지에서 우연히 엄석대를 마주쳤고 그 순간 형사에게 체포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주인공의 곁을 지나 끌려가는 엄석대의 모습을 묘사하며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작가는 출판된 이 결말 외에 2가지 버전의 결말을 함께 집필했다고 합니다. 책에 쓰여진 결말과 다른 2번째 결말은 엄석대가 주인공 가족 앞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엄석대는 관광지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한병태의 가족에게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주고 고급 양주에 취기가 오른 한병태를 향해 신통창거든 날 찾아와 옛날같이 우리가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 알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었다.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석대를 앞질러 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모셔온 사람처럼 공손히 문을 열고 그를 기다렸다. 라는 이 2번째 버전의 결말은 정확한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된 원래의 출판본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원작으로 1992년 국내에서 개봉했던 영화에서도 그 결말은 원작과 다르게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한가? 권력과 정의를 바라보는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또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닐까요?